여러분은 한국이 지구 반대편에서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기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국은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한 마을의 미래를 바꾸며 때로는 한 나라 전체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도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까지 바꾸어가며 한국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기 어려운 변화의 물결이 히말라야 너머 작은 나라의 한 마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을 꿈꾸었던 한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마을 전체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 자체가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한국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 일하러 외국 나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몽골에선 초등학교부터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죠. 젊은이들 사이에선 한국말을 배우는 게 당연한 일이래요. 처음엔 그런 이야기들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흐름이 우리 네팔까지 밀려오고 있어요. 예전엔 외국 나간다고 하면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뿐이었습니다. 우리 집 오빠들도 그랬고요. 하지만 요즘은 다들 한국만 말해요. 이젠 한국 아니면 안 된다. 한국말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말이 정말 흔하게 들립니다. 시장에 한글 간판이 생겼다고 하고 어느 마을에선 한국어 학원이 생겼다고도 해요. 청년들끼리 발음을 따라하며 대화 연습도 한다더라고요. 카트만두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거기는 정말 다르다. 일한 만큼 돈을 준다.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제대로 대해준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대해준다니. 그런 곳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아들이 한국 가서 보낸 돈으로 집을 새로 지었어요. 시멘트로 된 깔끔한 집이요. 예전 흙집과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애가 한국말 배우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면서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이제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쓸모있다는 말도 들려요. 실제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취업도 잘 되고 대우도 좋다고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한국은 기술이 정말 발달했다더라. 공장도 깨끗하고 시설도 좋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죠. 텔레비전에서도 한국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빠른 지하철. 모든 게 신기해 보여요. 젊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봅니다. 거기 나오는 생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며 꿈꾸는 눈빛이에요. 한국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 말들만 합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겐 꿈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욱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애들은 참 좋겠다. 우리 때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었나.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야입니다. 네팔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농사를, 어머니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계세요. 저희 집은 형제가 많았어요. 큰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그리고 저. 모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큰 오빠는 제가 10살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어요. 몇 년만 고생하면 집도 새로 짓고 너희 학비도 낼 수 있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나셨죠. 하지만 2년 뒤 돌아온 큰오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말수도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월급을 못 받았다. 회사에서 계속 미룬다고 하더니 결국 도망갔다. 큰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오빠는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큰오빠의 실패를 보고도 나는 다르다며 자신 있게 떠났어요.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는 괜찮다. 돈도 제때 준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가짜 회사에 속아서 일한 지 반년 만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셋째 오빠는 인도로 갔어요. 형들과는 다르게 할 거야라며 떠났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8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몸무게가 10kg도 넘게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는데 한 달에 15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셋째 오빠도 지금은 마을에서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죠. 가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며 한숨 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들이 하나씩 실패할 때마다 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집 남자들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며 자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밤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오빠들 걱정에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지셨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밭에 나가 아버지를 도우셨어요. 저희 집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빠들이 외국에서 보내줄 돈을 기대하고 빚도 좀 졌는데 아무도 돈을 보내지 못하니까 빚만 늘어갔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못 버세요. 그걸로 5식구가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치통이 심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셨어요. 치료비가 5만 원인데 그것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냥 참고 지내시며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밭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비료값 등 각종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였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자만 늘어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를 낼 수 없어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어요. 친구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데 저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제 또래 여자애들은 대부분 일찍 결혼했어요. 18살, 20살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부모님들도 딸은 빨리 시집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고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야도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집 아들이 있으면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처럼 평생 밭일만 하며 사는 건 싫었거든요.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엔 더 이상 버틸 사람이 없다. 오빠들은 모두 실패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신다. 그럼 이제 제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라도 성공해서 가족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마을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농사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오빠들처럼 해외로 나가자니 두려웠고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마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인 카트만두로 가서 뭔가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여자가 혼자 큰 도시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을에서 카트만두까지는 버스로 8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면서 제 마음도 설렜습니다. 산과 논밭만 보던 제게 도시의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는 신세계였어요. 카트만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차들이 쉴 새 없이 다녔어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친척 언니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언니는 카트만두에서 식당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도시는 기회가 많아. 일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어라고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카페에서 일했어요.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농사일 도울 때는 돈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번 첫 월급이라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15만 원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습니다. 친척 언니가 방값은 받지 않으셨지만 생활비는 제가 내야 했거든요. 밥값과 교통비 그리고 언니께 드리는 생활비까지 하면 집에 보낼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다른 일도 했어요. 옷가게에서 정리일을 하거나 누군가 집 청소가 필요할 때 가서 도와드렸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카트만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봤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넓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해외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떤 분은 두바이에서 일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카트만두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이제 가족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는 해외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나가기엔 위험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카트만두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본 광고판 때문이었어요. 한국 취업 100% 보장.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하면 월 200만 원 이상.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니. 지금 제가 버는 돈의 1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궁금해서 학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또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한국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해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죠.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한국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를 들으니 복잡해 보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급이 월 180만 원이고 야근하면 25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숙소와 식사도 회사에서 제공하니까 거의 모든 돈을 저축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카트만두에서 버는 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년만 일해도 네팔에서 10년 넘게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한국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하면 1년 정도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 학원 학생들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벽에는 한국에 간 학생들이 보낸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장에서 웃으며 일하는 모습,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여자도 갈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요즘엔 여성 근로자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제조업체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기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제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한국어 시험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어 학원 상담을 받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러려면 학원에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학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버는 돈이 15만 원인데 생활비를 내고 나면 학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민 끝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가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요. 그런데 학원비가.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년 정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도 안 되는데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알았다. 그게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카트만두로 오셨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너 학원비 가져왔다.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셨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에 볼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요? 물소 팔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물소는 어머니가 무척 아끼시는 존재였어요.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셨던 물소였거든요. 그 물소는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우유도 주고 농사일도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장에 내다 팔 수도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엄마, 그걸 왜? 물소 한 마리보다 네가 더 중요해.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마야, 엄마는 널 믿는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물소를 팔아서 마련해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 14시간을 한국어에 쏟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하고 카페에 가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단어를 외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노트를 펴고 문법을 복습했어요. 밤에는 학원에서 2시간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다시 3시간을 더 공부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국말만 중얼거렸죠.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그 단어들이 언젠가 우리 가족을 살릴지도 모른다고 믿었거든요. 친척 언니가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물소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소중한 물소를 파신다는 게 어머니께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어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고 한국어로 일기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마야는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이런 속도면 시험에 꼭 합격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물소값은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8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모의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정말 기뻐서 울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는데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손에서는 계속 땀이 났습니다. 눈도 떨려서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모두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나 하나의 시험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의 물소, 오빠들의 실패, 아버지의 한숨, 그 모든 것들이 이 시험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내 영역을 차례대로 치렀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끝까지 해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 발표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인터넷 카페에 갔습니다. 저와 같은 시험을 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어요. 화면에 합격자 발표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제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합격. 잠깐, 정말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합격이라고 떡하니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옆에서 시험 결과를 확인하던 다른 분들도 하나둘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이냐? 정말 합격했다고? 어머니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네, 정말이에요. 화면에 합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마야야,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신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하나의 합격이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된 거예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한국어 시험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회사 배정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물소는 헛되이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친척 언니도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해. 너 같은 애가 성공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린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국행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건강검진까지 통과한 후 이제 EPS 지원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은 카트만두 중심가에 있었는데 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한국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희망 직종을 적어서 내세요. 담당 직원이 설명해주는 서류들을 보니 막막했습니다. 특히 경력증명서가 문제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카페에서 몇 달 일한 게 전부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를 힐끗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몇 년씩 다른 나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밤새 이력서를 썼어요. 경력은 부족했지만 제가 낼 수 있는 건 진심과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 대단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얼마나 간절한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런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 다음 날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경력이 조금 부족하네요. 하지만 한국어 시험 점수는 높은 편이고 자기소개서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그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 회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 고용주들이 이력서를 보고 직접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긴장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한국 회사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언제 결과가 나와요?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는 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한국 회사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개월이라니. 그동안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직자 명부에 제 이름이 등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정말 한국 회사들이 볼 수 있는 명단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의 한국 회사들이 이 명단을 보고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천 명인데 실제로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일부예요. 저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게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제 한국 회사가 저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려야 해요. 마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너의 진심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야.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진심을 다했어요. 이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제조업체에서 저를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작성하고 비자 신청하세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180만 원, 숙소 제공,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야근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카트만두에서 버는 돈의 12배였어요. 비자가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카트만두까지 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둘 다 울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큰 공항도 처음 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처음 봤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마야 씨죠? 환영합니다. 차를 타고 공장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네팔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기숙사를 봤을 때도 감동했어요.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정밀한 작업이라 실수하면 안 됐거든요. 처음엔 다 어려워. 조금씩 배워가면 돼. 같이 일하는 한국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180만 원. 네팔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바로 집에 절반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돈 보냈어요. 이제 빚도 갚고 생활도 나아질 거예요. 마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가 사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업무 지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로움도 컸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네팔 음식이 그리웠어요. 6개월이 지나니 조금씩 적응됐습니다. 일도 익숙해지고 한국어도 늘었어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야근을 자주 하게 되면서 월급도 250만 원까지 올랐어요. 매달 집에 150만 원씩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집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제가 보낸 돈으로 집을 수리했고 아버지가 새 농기구도 샀다고 했습니다. 오빠들도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마야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났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지금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힘들 때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선물해줬거든요. 어머니가 팔았던 물소도 다시 샀어요. 이번엔 더 좋은 물소로요. 그리고 셋째 오빠도 제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해요. 한국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제 이야기가 고향 마을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내는 사진, 영상, 그리고 가끔 녹음해서 보내는 목소리 메시지들을 통해서요.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신기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야, 마을 아이들이 네가 보낸 한국어 공부 노트를 보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정말요? 아이들이? 응. 그리고 그중 한 아이는 너처럼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카트만두까지 가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공부하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소식은 몇 개월 후에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벽에 마야 한국어 교실이라는 팻말이 붙었다고 하더라. 네가 보낸 한국어 책들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한대. 제가 가끔 고향으로 보낸 한국어 교재와 제가 직접 쓴 공부 노트들이 마을 아이들의 교재가 된 거였어요. 마야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해볼래요. 어머니가 전해주시는 아이들의 말이 세상 어떤 말보다 고마웠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다른 네팔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성공 이야기가 고향에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저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2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말은 단지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고향에 전해져서 다른 아이들도 꿈을 갖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마야, 이제 넌 우리 집만의 딸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딸이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 말을 들으며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를 보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도 실망할 테니까요. 지금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다리를 건넜으니, 이젠 제가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고향의 아이들이 저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물소를 팔아서 시작된 제 여행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몇 년 후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저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더 나은 일자리 하나를 위해 한국을 향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져갑니다. 그 나라의 정신을 배우고 그 따뜻함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까지 바꿔놓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낯선 땅에서 경험한 조용한 질서와 진심이 그들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것뿐이지만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마야가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